네, 국가무형유산 가사의 기획행사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국립국악원의 문봉석 학예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우면당을 거의 가득 채워주셨는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공기가 많이 저희 피부에 와닿는 이렇게 시원한 공기가 기분을 이렇게 설레게 하는데요. 가사와 같은 정가를 듣기에 참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국악학과 관련해서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었지만 12가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12가사의 열악한 어떠한 전승 환경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순전히 이준하 선생님의 의지와 열정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해 주신 이준하 선생님께 먼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부가 학술 세미나고요. 2부가 이제 공연으로 이어지겠는데요. 12가사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설명과 더불어서 음악적 감상을 함께하기 때문에 12가사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을 좀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회를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3분께서 맡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송지원 음악인문연구소장님께서 가사의 향유 양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 주제는 가사의 성립과 역사적 전개라는 주제로 박정경 국립남도국악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3주제는 12가사의 음악 양식적 특징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각각 15분씩 발표를 진행하실 텐데요. 행사를 조금 더 압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아쉽지만 질의와 논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송지원 음악인문연구소 소장님을 저희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12가사 지금 12가사라고 제가 이제 입에 붙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가사라고 하는 음악이 어떻게 향유가 됐나, 향유되는 양상 이런 것을 20세기까지 내려가 보면 우리가 12가사라고 하는 그 명칭 설정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이제 여러분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에 있고 저 화면에 지금 띄워져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가사라고 하는 음악이 어떻게 향유가 됐나,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양상이 예전에 향유했던 양상에 비교했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12곡을 주로 부르고 있는데 그 12곡만 부르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 온 프린트물에는 지금 PT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요. 15분 동안 제가 시간을 지켜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일부 건너뛰고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가사라고 가창되고 있는 그 가사 범주가 20세기의 이황지 가학부 음악인들을 통해서
가사가 전승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인물, 하규일, 임기준 두 분에 의해서 12가사라고 하는 그 범주가 설정이 돼 있는데요. 하규일의 8가사, 임기준의 4가사 해가지고 12가사가 지금 그 이황직 악부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12가사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가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문헌 기록에 도대체 어디에 나올까를 살펴보니까요. 최영년의 해동죽지에 1925년 자료예요. 거기에 소각 유희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개 가사에는 12곡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곡이 우리가 지금 12가사라고 하는 그 12곡인지 일치하는지 그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1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의문을 가질 때 가장 이른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이고, 보통 우리 음악계에서는 이황직 악부에서 두 분이 전승한 그 8가사와 4가사 이걸 가지고 12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니까 12로 인식된 사실이 20세기 초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사라는 장르를 12라는 숫자에 가두어 놓는 것이 현실적인 것일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정가라고 하는 것에 가곡, 가사, 시조 이렇게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범주도 사실은 20세기에 형성된 범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가사, 시조, 가곡, 잡가까지 20세기 전반기에 들어오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공연이 같은 창자에 의해서 불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집에 나오는 기록들도 보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또 그 범주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가집, 18세기 가집, 19세기 가집, 20세기의 가집 이렇게 그 시기별 가집의 상황을 보다 보면 예를 들면 가곡원류나 또 청구영원 이런 데는 시조시 노랫말 그러니까 가곡의 노랫말이 한 1000여수가 있어요. 또 뭐 가곡원류도 한 800여수가 있는데 가사의 경우는 지금 12곡이 전승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곡은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가곡이 12곡이 전승되고 있는 것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20세기 전반기에는 정말 많은 가사들이 노래가 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집에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협소하게 12곡으로 축소됐다라고 하는 정황을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라는 음악의 특징, 그다음에 가곡이나 시조의 특징. 가곡이나 시조는 시조시를 노래를 하죠. 시조시는 노랫말이 굉장히 많죠. 근데 특징이 노래 선율 하나에 여러 가사를 얹어서 부를 수가 있어요. 가곡도 그렇고 시조시도 그렇고 평시조 하나에 시조를 수많은 시조로 바꿔서 부를 수 있고 초수대업 하나에 시조시를 여러 시조시를 얹어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집에 1000여 곡의 시조 작품이 노랫말로 들어가는 건데 가사는 어떤 특징이냐면 가사는 반드시 노랫말하고 그 선율이 다 별도로 다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훨씬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음악이 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선율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곡은 그 선율 하나에다가 노랫말만 얹으면 되니까 그래서 가곡과 가사의 그 존재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에서는 19세기 그 가사의 향유 양상을 보고 20세기에 와서 이황직 악부가 그 우리 가곡 가사 시조를 이어서 이황직 악부의 연행 음악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스페라고 하는 이황직 악부의 음악인들의 프로그램 안에 가사는 얼마나 배열이 되었나? 그걸 좀 한번 살펴보고요. 20세기 전반기 민간에서 가사 향유 양상은 어떻게 됐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9세기 가사 향유 양상을 보면요, 이 현전하는 가사가 되게 18, 19세기에 그 노래로 전승됐는데 이 어부사가 조선 중기 악장 가사에 실려 있어서 가장 이른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처사가가 18세기 신문집 화료제집에 있고요. 춘명가는 남유록의 기록이 보여서, 그리고 상사별곡은 신광수 석북집에 보이기 때문에 18세기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작품을 제외한 8작품은 19세기의 가집 혹은 악보의 존재가 보이기 때문에 19세기에 전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가집에 보면 가사가 어떤 데는 한 9곡, 어떤 데는 한 8곡, 뭐 6곡, 4곡 이런 식으로 12개를 세트로 기록에 나와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19세기 악보인 삼죽공보에 보면 건주가부터 황계사까지 6곡의 거문고 육보가 나와 있어서 19세기에 주로 많이 그 공연됐던 곡이 어떤 건지 이렇게 대충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19세기 상황은 제가 여러분 4페이지에 나옵니다. 박사호의 연계기정하고 연행일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연행 양상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에 쭉 펼쳐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1829년 무렵에 황계사, 백구사, 죽지사, 길군악 등등의 춘면곡이 노래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 나이 어린 기생 한 명이 여러 곡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상황에서도 12가사만 부르지 않고 뭐 귀거래사라든지 악양루기, 적벽부, 관동별격 등등 이렇게 여러 성악곡을 섞어서 노래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 자료인 연행일록에는 이 노래하는 그 연행 양상 그리고 음악을 어떻게 감상했나 감상 소감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처사가에는 노래가 맑고 기이해서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이런 식의 소감이 보이고, 또 그 나이 어린 기녀가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의주 지역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예견까지 하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5월 18일 기록에 보면 여러 기년들이 양양가를 박수를 치면서 함께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가사를 박수 치면서 부르는 상황은 없죠.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또 대동강 능라도에서 연주하는 장면에서는 또 뭐 비녀를 두드리면서, 비녀를 뽑아서 두드렸는지 아니면 준비해서 두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여기 6쪽에 나옵니다. 기녀 화희가 비녀를 뽑아 난간 머리를 두드리며 부르던 정황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타 여러 지역 상황 중에 한양에서, 서울에서 가사를 부르는 상황이 한양가 속에 나오는데요. 한양가에 보면 별감들이 승전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연주 곡목으로 대두하게 됩니다. 6쪽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여러 곡목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6곡을 노래로 불렀고요. 그다음에 가사만이 아니라 잡가 시조까지 여기에서 항상 불렀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9세기 상황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두 곡을 연속해서 부른다던가 이렇게 두 곡 부르고 뭐 다른 잡가 부르고 섞어가지고 하는 그런 연행 양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스페의 가사 연행 장면인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 관계로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페라고 하는 그 이황지 가학부의 음악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곡이 그 연주 곡목에 오르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강조한 내용이 우리가 독주를 너무 독주 연행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독주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서 내용이 나와요. 독주 안에는 이제 가곡가사 시조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스페 현장이 전체 135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사를 얼마나 어떤 곡을 불렀나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70여 회는 가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12가사라고 알고 있는 그 12곡이 다 불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그 책의 9페이지에 그게 나옵니다. 아래쪽에요. 71회 동안 연주해서 절반가량은 가사를 연주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불렀던 것이 권주가는 술을 권하는 노래라서 아마 이스페의 프로그램에 안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화가 처사가 양양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가사라고 했다면 골고루 해야 되는데 그런 음악은 부르지 않은 상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주자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누가 많이 연주를 했는지 김계선이 가장 대금으로 많이 나오고요. 기타 이런 자료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0세기 전반기에서 가사 향유 양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20세기 전반기에는요, 이 가집이 소위 우리가 여기 그 10쪽에 나오는데요. 가집의 내용이 잡가집, 가요집, 유행창가, 속곡집 이런 이름을 가진 문헌의 가사가 잡가와 거의 섞여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기에 가면 가사를 연행하는 집단의 특징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잡가와 가사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하는 전통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할 내용이 지금 10쪽의 아랫단에 보시면 민간에서 편찬된 여러 가집의 가사를 잡가와 섞어 수록하는 양상이 20세기인들이 인식하는 가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또 12가사 외에도 여러 가사가 그 가집에 섞여서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20세기 전반기에 12가사 외에도 다양한 가사가 노래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12가사 외에 어떤 가사들이 20세기에 많이 불렸을까? 전체 26종의 가집 중에서 살펴보니까 1958년 증보판 대증보 무쌍유행 신구잡가라는 책에 보면 여기에는 그래도 장구, 장단, 독수법, 좌창, 입창, 잡가부, 가사부, 시조편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사를 수록해 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길군악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길군악이라는 음악, 우리 12가사를 노래할 때 전부 좌정하고 앉아서 부르잖아요. 그런데 길군악은 입창으로 불렀어요. 그런 전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좌입창 잡가부에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길군악을 가사로 안 놓고 잡가로 거의 대부분의 가집에 수록해 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사부에는 그 외에도 많이 불려졌던 게 과부사, 또 규수상사곡, 향산록, 이거 잡가죠. 향산록은 지금. 근데 회심곡도 노처녀가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가사가 노래가 되고 있었다. 20세기 전반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하규일 임기준 전승의 12가사라고 하는 범주, 잡가도 저는 상황이 똑같다고 보는데요. 12이라는 숫자로 형성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12가사, 12잡가로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에는 열려 있었던 개념이다. 어디에도 12잡가 해가지고 문헌 기록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12가사만 전승하고 사실은 그 고정된 그 연주 곡목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 외에도 훨씬 많은 가사가 노래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노래되지 않는 가사 중에 유성기 음반에 나오는 음악들 있죠. 거기에 나오는 곡목들을 음악으로 좀 살려내서 더 많은 레퍼토아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잡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잡가도 12가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잡가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가사를 우리가 발굴하고, 발굴이라기보다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거, 없어진 것을, 혹은 잘 안 부르고 있는 것을 찾아서 그 많은 연주 곡목으로 데려올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음악을 앞으로 더 찾아내자, 그리고 연주하는 곡목으로 가져오자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경입니다. 네, 저
국립남도국악원장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장이기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 전통 문화와 음악을 연구하는, 그리고 공부하고 꾸준히 평생 그 길을 가고 싶은 학자로서 여러분께 서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앉아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지원 선생님 발표를 들으셨다시피 아마도 제가 발표하는 부분이 많이 겹치지는 않겠지만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서로 상호 연계하는 그런 차원으로 함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가사의 성립과 역사적 전개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는 보시다시피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와 산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장르다. 시가와 문필의 중간 형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지기 때문에 문학이기도 하고 음악으로 공연되기 때문에 음악 장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렇다면 가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또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의문에서 이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에는 가사의 기원에 대한 논의와 쟁점을 정리해보고요. 가사의 성립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좀 규명해보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확산해 왔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발생 배경으로는 크게 고려 말 기원설, 조선 전기 기원설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고려기원설인데요. 고려기원설에는 불교 문학과의 관련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처음 불교가 수입됐을 때 불교 교리와 경전은 모두 한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뿌리를 내리고 대중에게 보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헌과 문자가 활용되는데요. 그 중에 한 예로 원효대사가 포교에 활용한 발심수행장이라는 것은 원래 한문 시가였지만 우리말로 옮겨져서 오랫동안 구전되다가 문헌에 기록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구전된 것이 기록된 예시인데요. 보시다시피 가사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효대사 발심수행가가 가사의 어떤 하나의 뿌리다 이렇게 본다면 가사의 기원은 고려말이 아니겠죠. 신라화로 보는 것이 맞겠죠. 또 하나는 불교 가사가 원래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다면 가사는 원래 구비문학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의 기록문학으로서의 가사의 정체성은 굉장히 모호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조동일의 학설인데요. 가사는 고려말, 나홍화상, 해근 등 고승이 남긴 불교 가사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중적 포교를 위해 쓰인 불교 가사가 향찰로 표기됐다가 후대에 가사문학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려의 선시, 가, 송찬 등은 한문시가로 쓰여 있었는데 한시의 규칙과 형식에서는 벗어난 굉장히 자유로운 시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건 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들을 우리의 입말에 한자어 글말을 얹어서 붙인 불교 가사가 아닌가. 즉 가사체라고 하는 것은 불교 한문 발언문의 창조적인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불교 가사 기원설, 즉 고려 기원설의 핵심입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고려 말에 유행했다는 선시인데요. 이제 이런 식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교 가사 기원설, 고려 기원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나홍화상 해근입니다. 이분은 다양한 불교 가사를 썼는데 특히 기존의 교리의 경전을 이렇게 차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창작하는 데 이르렀다는 점에서 최초의 가사 작가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이 나홍 해근이 쓴 선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쟁점이 있습니다. 이 최초의 가사 작품의 작가가 나홍화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나홍화상이 가사의 최초의 작가가 아니라면 가사의 연호는 고려가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보실 조선 쪽으로 넘어가서 이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조선 기원설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책에서 국어 시간에 배웠던 정극인의 상춘곡을 효시로 보는 것입니다. 이 상춘곡은 1786년 부루헌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정극인이 사후 305년이 지난 뒤에 활자본으로 간행된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창작과 기록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죠. 게다가 최근에 부루헌집보다 앞선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부루헌 6호가 발견이 되면서 상춘곡의 작자 논란이 다시 불이 붙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루헌 6호는 한글 문학을 굉장히 중시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목차나 여러 가지 구조, 체제에 보입니다. 그런데 상춘곡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정극인이 지은 국문시가로서 부루헌곡과 부루헌가는 여러 문집이나 실록에도 심지어는 정극인이 지었다, 정극인이 이런 걸 지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상춘곡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로 부루헌곡과 부루헌가는 경기체가 형식이고 이두표기가 되어 있는데 상춘곡은 15세기 중세국어도 아닌 18세기 근세국어 표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부루헌곡과 상춘곡의 이 표기나 내용이 보이시죠? 이제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정극인 생전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용화되기 전이었고 당시만 해도 이두식 표기나 경기체가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극인의 상춘곡설이 약간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다음은 아까 제가 쟁점 1이라고 했더니 나홍화상의 불교가사인데요. 나홍화상의 작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9작품이 이제 불교가사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서왕가. 그런데 이것은 보시면은 이제 향찰 표기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18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반입니다. 즉 결국은 기록된 시기는 18세기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서왕가의 예시입니다. 그냥 한번 봐주시고요. 쟁점은 이 18세기라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불교계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선사, 즉 조사가 깨달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만큼이나 효과적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이런 식의 불교 가사가 급속히 매우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홍화상은 이 불교 가사에서 조사로서 등장하는 것이지 나홍화상이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근거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또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사가 기록된 문헌은 모두 18세기다. 그래서 발생 시기를 고려말 조선 전기로 소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가사가 18세기에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사는 어떤 배경과 영향 아래 탄생했을까? 이것이 이제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추론해 볼 부분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는 시가를 이두 향찰 한자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불교 가사는 한문 문학보다는 한자를 활용한 국문 문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기록 이전에 가사와 같은 운율 구조는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사조 사음보 체계는 언제 성립되었을까요? 보통 고려 시기에는 청산별곡이나 혹은 정읍사의 음보가 삼음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음보가 주였다. 그리고 조선부터 사음보가 형성이 되었고 점차 정착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국문학계에 좀 많은 학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에 불교 가사가 만들어진 배경에 보면 우리 글 암기하기 쉬운 대중에게 익숙한 가락에 실었다라는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요나 동요의 어법에서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래동요는 문학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사음보, 사박자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굉장히 이제 좀 원형태의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악보와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지역도 전혀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형식은 역시 사음보, 사박. 향토 민요 중에도 이러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예가 많다는 의미로 제가 예시를 들었고요. 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음보 체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체제라는 점. 종합해보면 우리는 가사의 발생 시기와 기록 시기를 좀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사음보의 장편 시간은 고려 이전부터도 존재했을 것이다. 작품을 기록하는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활용이 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독자적인 문학으로서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종합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기별로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가사의 발달과 확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유층과 향유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향유층의 변화입니다. 초기의 가사는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층이 향유했습니다. 어떤 이념이라든가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교술적 성격의 내용이 많았는데 점차 내용이 다양화집니다. 은일가사, 유배가사, 기행가사, 우국가사,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는 거죠. 내용이 다양해집니다. 중기 이후로 가면 여성과 평민으로 향유층이 확산됩니다. 규방가사, 사실은 이건 이제 16세기의 가사인데요. 이 규원가, 규라는 말을 썼다는 점에서 최초의 규방가사로 보기도 하고 후대에 있는 규방가사와는 좀 내용상 차이가 있고 형식상 다르다고 해서 좀 별도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규원가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 18세기가 되면 폭발적으로 규방가사가 확산되기 시작되고 19세기가 되면 수천 편에 이르게 됩니다. 화전가, 화전을 붙이는 내용, 신세자탄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부르는 거, 친숙한 율법과 모국어를 활용해서 자신과 세상이 소통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가사를 활용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허난설원의 규원가, 오른편에 보시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내방 가사, 규방 가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민들에게 확산되는 그런 계기로는 종교 가사를 들 수 있는데요. 아까 나홍화상 해근 이야기했듯이 불교 가사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시작된 유학의 내용을 담은 도학가사, 천주가사, 흥얼거리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또 이질적인 교리 내용을 좀 친숙하게 만드는 친화력이 아주 높은 그런 이 형식에다 얹어 부름으로써 이 가사들이 활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술성이나 서사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형식을 굉장히 이제 오히려 정형화하게 되는데 사음보가 아주 기계적으로 준수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옆에 보신 아까 이제 불교 가사는 보셨으니까 도학 가사 그리고 이제 천주 가사의 예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대 이후에는 이제 향유층의 계층, 계급은 이제 탈피됩니다. 근대로 접어들면 수백 편에 이르는 우국가사, 개화가사, 의병가사들이 발표됩니다. 창가와 서양식 음악이 확산되기 전까지 우리 민족의 대중적인 문화 담론을 담는 보편적인 양식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이거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본 건데요. 가사의 주된 향유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사, 음영, 가창, 음영, 묵독이 있었을 텐데 묵독에서 가창으로 발전되어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원래 볼거리였는데 점점 이제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게 좀 세련돼지면서 악조 들을 거리가 되었다. 이런 부분. 한편 원래 가창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런 근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외워서 익혔다, 흥얼거렸다, 불렀다, 곡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는 거죠. 결국 음영과 가창은 초기부터 중요한 향유 방식이었을 것인데요. 한 가지 이제 좀 주목할 것은 한글이 상용화되면서 이제 암기하지 않고 흥얼거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장편의 가사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사가 이제는 불리지 않고 그냥 묵독되는 그런 가사들도 더 오히려 확장되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가사의 향유 목적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일상적인 향유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짓고 부르는 거죠. 사대부들이 공부하면서 그냥 지었던 가사들. 생활 공간이나 노동 공간에서 불렀던 거. 이런 것은 음영, 완독, 필사, 암기와 같은 방식으로 아마 향유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세기 이후가 되면은 공연 문화적 향유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두타초라고 하는 이 기록에 의하면 춘명곡을 불렀는데 구슬퍼서 눈물을 떨구었다. 이걸 시조별곡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춘명곡을 가사가 아니라 시조의 한 갈래로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이 되면 음악 장르인 가사가 크게 발달합니다. 즉 기악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가사, 즉 공연 형태가 자리를 잡으면서 가사는, 즉 가사의 문학은 음악적인 요소와 결합하게 됩니다. 음악적 향유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사의 형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음악적인 내용을 따라가게 됩니다. 18세기 이후에 가집과 악보에 기록된 가사는 문학적으로는 오히려 일관성이 없는 조금 다양한 형식으로 이 가집에 기록이 되는 반면 음악적으로는 더 일정한 형식이 반복되는 좀 음악적인 형식이 또 강화되는 측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 송지현 선생님 발표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시조 작가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게 되죠. 그리고 가사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관등가의 일부 사월령에 월거리가 들어가고 달거리가 다른 가사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근대 이후의 가사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묵독으로 가고 장편에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아하건대 음악과 문학은 근대로 가면서 점차 분리됩니다. 음악 가사는 악곡과 노랫말이 고정된 채 공연 형태로 전승되고 문학으로서의 가사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또 지어지는데요. 사실 지금도 가사문학관이나 내방가사 전승보전회에서는 꾸준히 창작 가사를 만들고 경창 낭송을 합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6.25가 지나고 나서 50년대에 만들어진 내방가사인데요. 당시의 어떤 이제 서름이나 또 세태를 비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다음으로는 며느리 넋두리라고 하는 최근의 창작 가사입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것을 최혜진 교수님이 이제 발굴해서 본 걸 제가 따왔습니다. 저번 제사 그냥 갔네, 욕이 나오네, 어쩌네, 보시기에도 웃음이 나지만 너무나 공감이 되는 가사죠. 자, 제가 이제 이 가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가사는 형식보다 내용이 좀 확장된 느낌 보입니다. 후기로 가면은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다양화되고 특히 음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제가 보니까 고시조는 5천여 편인데 가사 작품은 1만여 편을 넘는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모습을 갱신하고 다양한 세계관을 담아내는 문학 장르입니다. 자, 18세기부터 쭉 변화되는 모습, 점점 어떻게 넓어지는가. 하지만 이제 문학적으로는 좀 이제 정형화되는 느낌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가사라는 것이 이렇게 매력적인 문학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새삼 느끼게 되었고, 사실 12가사의 보존 전승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다양한 창작 가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가사의 진정한 가치가 계승되려면 역시나 음악적으로도 이 가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수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가사가 문학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이 시대에 함께 살아서 호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발표를 하러 나왔는데요. 앞서 송지연 선생님과 박정경 선생님의 그 발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할 발표는 음악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따분하실 수도 있고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지 않아서 익숙치 않으셔서 이해하기 좀 곤란하실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발표가 15분이라는 시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15분 안에 제가 발표한 글을 모두 담아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표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가사의 음악 양식적 특징이라는 주제를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음악 양식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선율적인 요소들도 있고 리듬적인 요소들도 있고 형식적인 요소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12가사를 음악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로서 반복과 대조의 방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봤습니다. PPT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음악에서 선율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원리는 그 같음과 다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복과 대조라는 음악적 기법으로 이렇게 구체화되는데요.
이 반복과 대조를 통해서 음악적 형식미를 비로소 갖추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2가사는 다 아시겠지만 여러 절을 반복하죠. 그래서 적게는 4개 절에서 많게는 12개 절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절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절마다 다른 사설을 굉장히 긴 호흡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전통 성악곡에 비해서 반복과 대조의 방식이 더 다양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2가사의 반복과 대조의 방식을 깊게 분석한 연구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에 대해서는 단지 그간의 유절 형식, 변형 유절 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특징 안에서 어렴풋하게 가늠되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기존에 밝혀진 어떤 형식적인 특징의 기초에서 12가사에서 반복과 대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먼저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음악 장르에 따라서 반복이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이 다르겠지만 12가사에서는 반복은 적어도 형식적인 특징, 그 절가라고 하는 형식적인 특징과 또 그리고 후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2가사는 후렴이 있는 유절 형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후렴과 같은 반복적인 선율 단락의 이러한 어떤 반복성이 나타날 거라고 보았고, 또 대조는 이제 매 절마다 반복을 하지만 선율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주 때문에 우리가 12가사를 변형 유절 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변형에 속하는 그 변주 기법에 대조가 많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2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가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부터 12절, 1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 절의 선율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절들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복성이 형성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12가사는 유절 형식에 근간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형태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죽지사하고 건주가는 이렇게 제가 AA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위에는 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이 이렇게 지속될수록 죽지사와 건주가는 총 4절로 되어 있는데 모두 다 같은 선율이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절마다 이렇게 같은 선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유절 형식이라는 용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곡을 제외하면 나머지 10곡은 모든 선율이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고 매 절마다 선율이 약간씩 달라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변형 유절 형식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변형 유절 형식이라고 이 하나의 말로 얘기하기에는 그 세부적인 형태들이 또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109사를 보시면 A1, A2, A3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되죠. 그래서 변주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다른 선율로 약간씩 변주가 지속되는 형태인 것이고요. 5부사 같은 경우에는 A1, A2, A1, A2 이렇게 변주가 지속되다가 다시 반복하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가사의 변형 유절 형식은 적어도 기본형이 이런 지속형과 반복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이 지속형과 반복형을 근간으로 해서 이 둘을 합친 혼합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하다, 반복하다 이런 패턴들을 춘명곡과 매화가 양양가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합형은 조금 더 복잡해진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살짝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나중에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혼합형 외에 삽입형이라는 것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A1, A2, 3, A4 이런 식으로 선율의 테마가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 곡들은 이 사이에 전혀 다른 테마가 섞여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테마가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그 분위기를 급격히 환기시키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삽입형으로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A가 그러니까 그 삽입되는 마루가 절이 머리 쪽에 위치한 노래들도 있고 이렇게 뒤쪽 꼬리 쪽에 새로운 테마가 위치하는 노래들도 존재해요. 그런데 앞에 위치했을 때는 약간 다스름 같은 그런 어떤 기능상의 느낌을 주고요. 뒤에 이렇게 삽입됐을 때는 이 이질적인 선율 단락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A 테마로 돌아와서 뭔가 악곡의 전체적인 어떤 통일감을 주면서 악곡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엄격한 유절 형식 두 곡은 그 자체로 굉장히 반복성이 높죠. 그리고 변형 유절 형식은 그간에 한 가지 그 세부 형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 특히 반복적인 패턴에 있어서 큰 틀에서 한 번 더 반복성이 만들어진 그런 구조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독특한 어떤 반복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유절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반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2가사의 반복성, 그 실제적인 반복성을 높이는 요소는 반복적인 선율 단락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선율 단락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말 그대로 반복적인 선율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1절, 2절, 3절 가는데 각 절마다 동일한 선율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후렴이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12가사는 후렴이 있는 유절가요라고 이렇게 책들에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후렴의 형태가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 그리고 후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속성이 다른 것들도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계사를 보시면 이 환계사는 총 3개의 악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악구가 세 번째 악구가 매 절마다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지화자 조울시고라고 하는 이 사설에 이 선율이 동일하게, 즉 동일 사설과 동일 선율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후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같은 후렴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부사 같은 경우에는 후렴의 선율은 동일하지만 이렇게 뒷부분에 가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후렴의 크기가 원래는 이 정도 크기였던 것이 3, 4절에서는 이렇게 확대되다가 다시 5절에는 후렴이 생략되는 그런 길구나 후렴의 또 스타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형태가 조금 다양했다라는 거, 후렴을 구성하는 방식이 그만큼 다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지금까지 후렴이라고 얘기되어 왔지만 이것은 후렴하고 조금 다른 그러한 성격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사별곡 위에가 1절이고 밑에가 2절인데 이 네모 박스 친 곳이 선율이 비슷합니다. 선율이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후렴이라고 얘기해 왔지만 조금 전에 봤던 후렴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사, 사설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독수공방이 더욱 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음 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개 뉘려서 알리 이런 식으로 사설이 바뀌고요. 이게 첫 번째 후렴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후렴과 더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후렴 앞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이 환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 후렴이 있으면 이 앞에 전렴 부분이 계속해서 동일한 선율로 진행이 되는데 이 상사별곡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은 선율이 동일하지만 이 앞부분의 선율은 지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A, B, C, B
같은 형태를 갖춰요. 이것은 앞에 있는 머리 부분이 교체되고 뒷부분이 반복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전통 악곡의 형식 용어를 빌려와서 이름을 붙이자고 한다면 환입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입이라고 부른다면 앞은 환두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제가 환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앞으로 좀 지속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후렴과 성격적으로 좀 다르다, 구별해야 한다,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렴과 한입을 모든 12가사의 모든 노래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후렴과 한입을 가지고 있지 않는 노래들은 어떻게 반복성을 어떤 선율 단락을 통해서 반복성을 구현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한 절 자체 내에 반복되는 단락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재미있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였는데, 이 반복되는 단락도 형태가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매화가 같은 경우 보시면 앞에 매화가는 총 4개의 악구로 한 절이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악구가 세 번째 악구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악곡의 반복성을 구현을 했고요. 양양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렴과 뒷부분, 전반부와 뒷부분이 있다면 한 절 내에서 이 뒷부분이 한 번 더 반복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A, B1, B2와 같은 형식 구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부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처음 제시된 이 전반부의 선율을 지속적으로 3번 반복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1, A2, A3.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호흡이 길고 선율이 느리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형식 구조를 음악을 들으면서는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악보를 통해서 이렇게 도식화했을 때는 그 구분이 이렇게 용이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반복적인 선율 단락으로 후렴과 환입을 쓰는 악곡들이 있고, 후렴과 환입을 쓰지 않는 악곡들은 그 절 자체 내에 반복절들을 가지고 있더라, 반복적인 선율 단락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매화가나 양양가, 어부사와 같은 이런 형식 구조들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환입의 요소는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런 어떤 형식 구조는 다른 전통 성악곡에서도 좀 보기 어려운 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좀 12가사가 이룩한 그런 소중한 음악적인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선율 단락의 반복 외에도 지금까지 살펴본 후렴이나 환입이나 뭐 전래 반복 단락들은 말 그대로 악절 정도의 크기였거든요. 근데 그 악절 크기보다 더 작은 악구나 소절 단위로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반복에 대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대조, 어떻게 다름을 만드는 거, 계속해서 같은 절이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들리게 하지? 어떻게 뭔가 이렇게 차별화를 두지? 그런 요소를 우리가 대조라고 보고 그 대조의 요소들을 살펴볼 건데, 그것은 주로 선율의 변주 방식에서 나타났는데, 그 선율의 변주 방식은 지금까지 뭐 정리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삽입, 교체, 생략, 차용, 변주로 해서 약간 어떤 어떤 규칙, 방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5가지 기법들이 사용되더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2가사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 어떻게 절과 절의 차이를 만드느냐. 자, 2절은 이만큼 3악구 정도의 크기잖아요. 근데 3절은 5악구 크기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늘렸냐면 이 앞부분에 1, 2악구에 새로운 선율을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12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변주 기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삽입이 주로 12가사에서는 머리에 삽입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허리나 꼬리 부분에 새로운 선율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은 이 머리만큼 흔하지는 않았어요. 다음은 교체입니다.
자, 1절에 이런 선율이 있었어요. 근데 2절에서는 어떻게 선율의 변화를 주느냐? 이 앞에 머리 부분의 선율을 어떻게 새로운 선율로 교체해버리는 그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체도 마찬가지로 꼬리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허리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나 머리를 교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생략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4절의 이 부분을 보면 총 3학구로 되어 있지만 같은 부분의 5절을 보면 2학구로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줄였냐면 이 중간에 있는 악구를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생략해버리고 이 음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별성을 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생략이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차용입니다. 차용은 뭐냐면 보통 12가사는 하나의 절이 몇 개의 악절로 나뉘어요. 근데 그 악절은 기능상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념과 후렴 혹은 환입과 환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상 구별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율도 대조적으로 짜여져 있겠죠. 이렇게 A, B 이런 식으로 선율이 대조적인데 차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뒤나 앞에 있는 선율의 일부를 끌어오는 겁니다. 서로 대조적인 선율이었는데 그 대조적인 선율의 일부를 끌어와서 결국은 비슷한 선율로 이렇게 구성을 해버리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차용은 뭐랄까요? 한 악곡에서만 주로 나타나고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 대목에 있던 소리의 일부분이 다른 대목에서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공식구라고 얘기하는데 12가사에서는 그런 공식구와 같은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12가사에서 나타나는 어떤 대조의 기법들을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를 봤는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변주라고 하는 기법인데 변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법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변주 우리가 앞서 봤던 것들이 모두 다 변주라고 할 수 있는데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이건 조금 더 좁은 의미로서 변주라는 기법으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근데 이 변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율에 골격은 그대로 두고 장식음 있죠. 조금 더 부가적인 음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시키는 방식을 이제 변주라고 하는데 그 변주에는 크게 단순 변주, 확장 변주, 축소 변주 3가지 변주 방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렇게 같은 부분이지만 골격음은 그대로 두고 장식음만을 위아래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러한 단순 변주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이것도 역시나 골격음을 두고 장식음의 변화를 주었는데 위에 비해서 아래의 음들이 굉장히 조금 더 적죠, 드물죠. 그래서 약간 영산해상에서 보이는 가락더리 형태의 음을 덜어내는 형태의 단순 변주도 존재했었고, 그리고 12가사에서 사용되는 단순 변주 중에 양식화된 기법으로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게 옥타브를 활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옥타브 위에 있는 음들을 아래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하나의 음을 두고 옥타브 위로 전회시키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변주 역시 단순 변주 역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이제 확장 변주인데, 확장 변주는 말 그대로 이렇게 조그마한, 그러니까 한 소절 크기의 한 소절을 다음 3절에서는 이렇게 확대를 시켜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확장 변주와 대응되는 것으로 이제 반대되는 의미죠. 축소 변주인데 이렇게 긴 두 소절, 그러니까 한 악구의 선율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만든 건데, 특히 이렇게 축소 변주는 악곡의 마지막 절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종지감을 조금 더 높여내는 그런 수단으로서 또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는데 얼마만큼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마무리 정리를 해보자면 12가사는 이렇게 같음에 기초하면서 그 본질적인 속성은 같음에 있다고 봐요.
근데 같음에 기초하면서도 여러 방식으로 다름을 만들어냄으로써 독자적인 그런 형식미를 구축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떠한 반복과 대조의 기법들은 다른 전통 성악곡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들도 많다라는 점에서 좀 12가사가 이룩한 음악적인 그러한 소중한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가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가야 하고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러한 12가사의 음악적인 구성 원리들이 좀 잘 적극적으로 좀 활용되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좀 그동안 12가사 공연만 보시다가 학술 세미나랑 같이 보시니까 좀 많이 색다르시죠? 예. 그리고 뭐 좀 식상한 얘기긴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2가사의 음악적 면모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세미나들과 같은 그런 학술적인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12가사 공연을 감상해 볼 시간인데요. 앞서 저를 비롯한 좀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12가사의 이론적인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해를 좀 하셨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공연을 보는 재미가 좀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총 5곡의 가사를 엄선했습니다. 죽지사, 춘명곡, 양양가, 수양상가, 길구낙을 준비했는데요. 좀 준비하는 동안 약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뭐 발표했던 얘기들 외에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12가사는 화자, 그러니까 그 작중, 주인공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은일선비 또는 풍류객의 노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인들의 노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구분해 보자면 뭔가 이렇게 속세를 떠난 풍류를 노래하는 그러한 가사가 있고, 또 하나는 남녀 간의 어떤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적인 구분 외에 음악적인 스타일로도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들으실 노래 중에서 춘명곡과 양양가가 조금 더 정학적인 그러한 느낌을 갖는 노래라고 한다면, 수양상가, 죽지사, 길구낙은 조금 더 민속학적인 어떤 정서가 좀 깔려 있는 노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곡들 간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음악을 감상하시면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대에서 노래는 이준하 선생님과 이과의 선생님들께서 불러주시겠고요. 그리고 반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반주를 들려주시는 국립국악원 정악단 연주단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공연 무대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리 뜻깊은 학술 세미나와 가사 공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가사의 깊은 역사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통해 가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그것으로도 이 자리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며 저와 함께 이 무대를 꾸며주신 오늘의 주인공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합창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더해준 고상미, 우희자, 이소정, 이성순님입니다. 네, 다음으로 중창으로 가창력을 뽐내준 정혜인, 강숙현, 김경은, 노정은님입니다. 다음엔 우리의 소리에 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을 얹어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대금 이종범, 피리 김인기, 해금 전은혜, 검은고 이방실, 장구 홍석복 님이십니다. 다음에 독창으로 맑고 탄탄한 노래를 들려준 박진희 님이십니다. 네, 오늘 발표로 더욱 가사에 애정을 더해준 송지원 음악인문연구소장님, 박정경 국립남도국악원장님, 그리고 멋진 사회까지 봐주신 문봉석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님, 객석에 계신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이준아 인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